그럼 이제 환경공학 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패턴은 저는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1년에 4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2번 이상 보라 그래요. 아무리 전공자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환경공학은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원래 전공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시험 분야가 어떠한 패턴으로 나오는지 큰 줄기를 보라 그러죠.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못 외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고 이 부분은 어떻고 뭐가 있고 적어도 책의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 정도까지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범위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는 아무래도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그때 이제 한 번 봐서는 문제를 풀었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정적이 나오면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지칠 정도면 오답 노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두 번째로는 이제 세부에 있는 나뭇가지들까지 정리를 해서 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뭐 유기물 분해다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면 그게 세부적으로 뭐 각 호기성, 현기성에는 무슨 방법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계산식들은 뭐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2번이라고 하는데 합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4번, 5번은 기본으로 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보는 거에다가 자기가 또 자기만의 부분을 정리를 하죠. 내가 이거는 봐도 그냥 금방 아는 게 있고 아무리 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건 아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수업을 들어가면 엄청 자신 있게 손을 드는데 정답은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의도와 정확한 답을 골라내는 건 어렵죠. 그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환경공학 전공자들이 가장 거기에 잘 빠집니다. 왜? 우리 기본서를 보면 정말 기초적인 것만 정리를 해놨는데 넘기면 이거 아는 거 지루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넘겨요. 근데 문제를 풀면 모르는 게 나오고 틀려요. 근데 또 찾아보면 책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안 보이는 게 없애야 되는데 그게 그냥 찾기에는 힘드니까 그때는 문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2번 이상부터는 이제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지루하면서 본인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틀린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 이 똑같은 BOD를 계산하며 있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는가,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본을 확실히 한다라는 걸 하는 거죠. 예. 연구사 시험 보는 사람도 BOD는 공부를 해야 되죠. 수질이 가장 ABC가 BOD인데 BOD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쉬운 데서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나오는가가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내가 틀린 거는 계속 다시 풀어봐서 그게 어디에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만 나오면 함정에 빠지는지 이게 연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를 정하면 기본소의 정독을 2번 이상 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게 내가 정리한 분야가 쓸데없는 분야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다 한번 나오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일주일 공부해서 딱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한 2달 공부해서 중간고사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 학기 공부해서 기말고사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준비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몇 년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진짜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시험 보기 전에는 정말로 잊어버리기 쉬운 용어나 개념
그다음 공식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를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서설이 길었고요. 우리 앞서서 환경공학 기초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중간 부분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거는 한번 내가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단위 환산했고요. 환경공학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는 단위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계산 문제에서는. 이 단위라는 게 미리그램이 질량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리그램이 무엇을 의미한다. 산소를 의미한다. CaCO3를 의미한다.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하고 단위 환산을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BOD 개념은 뭐며 경도는 뭐며 알칼리도는 뭐며 이러한 기본적인 수질 지표들 소위 이제 환경화학과 겹치는 부분들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갈 부분은요. 챕터 2의 그 수질 분야가 1차가 챕터 1이 제1장이 제 챕터 2가 아니라 제1장이 바로 환경기초고 제2장이 수질오염인데 2장의 제일 챕터 1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BOD, COD, 경도, 이제 알칼리도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수질 지표였고요. 챕터 2가 이제 오염과 관리된 거예요. 수질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기초반에서는 이제 각종 기본 개념들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 수질이면 수질 오염이 되는 오염 물질과 그에 대한 영향과 패턴이라든가 대기 오염, 폐기물 오염 이런 식으로 오염 물질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첫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첫 시간으로서 우리 들어가는 게 오늘 수자원과 공공수역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자원과 공공수역 관리, 수질지표는 이미 아까 기초반에서 했고요. 기본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자원과 공공수역 관리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많이는 안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일단 이제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죠. 우리가 앞서서 기초반에서 물은 H2O이며 얘는 이제 물의 특성이 밀도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열적 완충 역할을 한다. 이것만 기억해도 성공한 거라 그랬죠. 자, 그 물이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70% 이상을 지구의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의 97%가 해수예요. 우리 해수는 좀 이따가 해수의 특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음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나머지 3%의 담수인데 이 3% 중에 거의 90%, 87%니까 거의 90%죠. 이 거의 90%는 또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없는 눈이나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빙하나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 이러한 형태로서 존재를 하고 그중에 나머지 약 0.2% 정도 되겠죠. 3%의 90%니까 이제 2.7%가 0.3%네요. 2.7%가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 0.3% 정도가 바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담수인데 그 이용할 수 있는 담수라 하더라도 걔네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지하수에 있어요. 지하수에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는 바로 지표수 형태로 이제 마지막 제일 많은 이제 작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 에너지에 있었을 때 원동력은 태양 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이라든지 각종 반응에 있었을 때의 기본적인 대기에 있었을 때도 성층권이 온도가 그렇게 분포가 되는 것은 바로 태양 에너지와 공기와 반응해서 오존이 생성되는 화학적 반응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에 있었을 때 굵직굵직한 개념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전부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구 특히나 물순환에 있었을 때 그 원동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다. 지구 생태계에 있었을 때 기초 생산자인 식물이 이용하는 것도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인데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나눠드렸으니까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글자가 안 보여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그냥 요대로 넣었는데 보게 되면 증산이라든가 증발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말은 환경공학 문제의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죠. 증발은 뭐죠? 바로 그냥 액체 형태의 물이 기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증발은 온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100도씨 돼야지 증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증발은요, 물이 이제 기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증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승화 현상 잘 알죠? 고체 상태에서 바로 액체를 안 거치고 기체가 되는 것. 이것도 바로 증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발은 온도랑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럼 증산은 뭐죠? 증산은 지금 보면 그린 식물이라든가 각종 식물에서만 증산이 있어요. 식물 표면에서 액체가 수증기로 기체로 날아가는 걸 증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개념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건데, 자, 요 그림 복잡한 거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이겁니다. 지표에 있는 물, 하천, 지표수나 지하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이제 바다 쪽으로 흘러서 나아가는 것을 지표에 있는 담수가 흘러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유출이라고 해요. 나중에 지하수를 할 경우에 특히 지하수나 토양 위에 있던 물이 강우에 의해 쓸려서 토양을 거쳐서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걸 유출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토양 속에 있던 성분도 물과 같이 나아가는 것을 유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출되어서 나가게 되면 전부 모여서 바다로 모이겠죠. 그러면 70% 이상의 아주 넓은 표면적에 태양을 내리쬐고 있으니까 증발이 일어납니다.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 형태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응결돼서 우리가 천수라고 표현을 하죠. 뭐 눈, 비, 뭐 우박, 안개 이러한 형태로서 쭉 내려오게 되고 이것이 다시 토양으로 떨어져서 토양 속으로 침투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용어들 이렇게 그냥 아무런 뭐 생각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쓰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은 시험 문제에서 구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그닥 어렵진 않으니까 요번 한번 언급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한 2006년인가 한 10년 전쯤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외에 딱히 우리나라 하천 특성을 설명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개념에 준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다른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기후는 4계절이 딱 구분되며 우리 그 계절마다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에 한 나라예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여름철에는 태풍도 오지만 장마기간이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가지는 기간이 바로 여름입니다. 근데 그 강수량이 1년 중에 가장 많은데 이게 다른 계절을 통틀어서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주 편중됐다라고 표현하죠. 왜? 시간적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편중됐다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지는 않는데 보면 겨울철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 특히 태백산맥이 높기 때문에 팬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맥 이쪽 편에는 항상 가뭄이 일어나서 급수를 아주 긴급 급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좁지만 그 지역의 산이 높고 그리고 이제 경사가 급한 그런 지형적인 구성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공간적으로 표현하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물이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편중이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연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에요. 아주 많은 편인데 그게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강수량은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전 세계 평균의 약 10%도 안 돼요. 11분의 1이니까 9% 정도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9% 정도 차지하는 아주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적, 공간적 편중이 매우 큰데 자, 우리가 하천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하천인데요. 이게 겨울철에 보게 되면 아예 바닥이 쩍쩍 갈라진 걸 봐요. 겨울철에는 우리나라가 강우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름철에 홍수가 날 때는 그 강이 넘쳐요. 하천이 넘쳐서 침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넓은 하천이 바닥이 보일 만큼 비가 안 오다가 그게 넘칠 만큼 비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 시간적 편중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인데 그게 우리 지형적인 것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다. 일단 기상학적으로 장마 기간에만 거의 아주 집중적으로 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는 동고서저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산이 높아서 이게 경사가 아주 급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해서 우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토양 자체가 물을 그렇게 많이 이게 많이 함유하고 보존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보존할 수 있는 부존 공간도 작고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토양을 거쳐 지나가는 시간도 짧고 거리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오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바다로 유출해 나갈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물 부족 국가다라는 것이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상계수가 매우 크다라고 표현해요. 하상계수가 뭐냐라는 기출문제가 나왔죠. 물론 10년 전에 한 번 나오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하상계수라는 것은 바로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인데 적게 올 때와 많이 올 때의 비가 100배도 아니고 3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의 하천 특성에서 이제 각각 분류를 한다면 강수, 하늘에서 내리는 천수죠. 그리고 지표를 흐르고 있는 지표수, 지하수, 해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우리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강수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가 응결해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 눈, 우박, 안개 등등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얘는 거의 증류수 수준이죠. 증류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물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기 강우라고 표현을 하죠. 초기 강우는 우리 강우 레인아웃, 워시아웃 하죠. 그럴 때 비가 응결될 때는 이렇게 대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있을 때 훨씬 더 응결이 잘 돼요. 비가 잘 생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응결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강제로 인공 강우를 만들 때도 이러한 응결핵을 뿌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응결핵이 있을수록 비가 잘 오게 잘 뭉쳐져서 잘 생성되는데 이 초기 강우 그러면 대기 중에 그 응결핵이 대기오염 물질일 경우가 많죠.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강우는 SS가 많다. 뭐죠? 바로 미세한 입자,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핵으로 해서 물이 수증기가 응결돼서 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SS가 즉 입자상 물질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강하 분진 측정하게 되면 입자상 물질을 측정할 수 있죠. 강우 중에 있는 것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이 대부분 대기 중에 있던 대기오염 물질이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 대기오염 물질이 많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초기 강우라고 하면 교재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던 대기오염 물질은 거의 다 쓸려 내려오고 나머지 그 뒤로 내려오는 비들은 우리가 그냥 증류수가 응결해서 내려오는 수준과 같다. 자, 근데 우리가 강우의 pH, B의 pH는 얼마? 5.6. 이제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쵸? 이거는 약산성입니다. 우리가 pH 7이 중성이고요. pH 6만 되더라도 우리가 약산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pH 5.6입니다. 자, 이것의 이유는 뭐죠? 대기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는 이제 탄산가스 형태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 pH가 6 이하의 약산성을 이루게 되고 이게 물과 반응을 해서 중탄산염이나 탄산염이 되면 pH가 8이나 또는 이제 9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탄산가스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탄산가스 대기 중에 있는 게 약 350ppm인데 350ppm이 강우가 내려오면서 탄산가스가 녹아 들어가서 이것이 물과 평형을 이룰 때 그때의 pH가 바로 pH 5.6인 것이죠. 그래서 강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pH 약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증류수와 같다. 그리고 또 사실상 바다에서 증발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우의 성분들은 바다의 성분과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이고 또 그 주성분이 있다면 바다에서 증발된 것이기 때문에 해수의 성분과도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지표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수. 이제 하천 이게 비에서 내렸어요. 내릴 땐 약산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표수는 pH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딱 내려와서 땅과 닿으면서 식물이나 지표와 닿으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pH가 7 정도의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수는 우리가 약산성이다라는 말은 거의 안 해요. 전부 중성입니다. 우리가 지표수다 하면 중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표수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성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해바다에 떨어지면 엄청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에 떨어져서 이게 옹달샘으로, 산에 떨어져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불행하게도 바로 옆에 축산 폐수가 있어. 축산 농가가 있어요. 그럼 축산 폐수를 쓸고 내려왔어요. 그럼 엄청 유기물 농도가 높은 오염된 물이 되는 거죠. 즉,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과 수량이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질과 수량의 변동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수질과 수량 변동이 크지만 이게 그래서 오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수를 지제 상수원으로 취했을 때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염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이 항상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하지만 얘는 대표적인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상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량으로 치수 가능하다. 이 상수원으로서는 지표수가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제 물이기 때문에 가장 상수원의 대량 치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표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중성에다가 경도가 높지 않은, 그래서 물론 지표가 통과해서 지표를 통과해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물들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경도가 높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하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pH는 중성이에요. 자, 지하수. 지하수는 크게 천층수와 심층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천층수는 우리가 표토층, 즉 대기압, 이게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에 거의 표토층과 접하고 있는 이 얇은 곳에, 이게 깊지 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천층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심층수는 이 밑에 아주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층수와 심층수는 같은 지하수이지만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천층수는 여기 지표의 얇은 표토층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층수에서의 이제 자정작용의 주요한 것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호기성 유기물 분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할 때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유기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도시하수 하면 유기물질을 정화하는 것. 수질에 있었을 때 그냥 오염물질 하게 되면 별말 없으면, 다른 조건이 없으면 유기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하수에서의 대표적인 자정작용하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용인데, 이때 생물학적 자정작용 중에서도 지하수는 천층수는 호기성, 그다음에 심층수는 현기성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죠. 왜? 천층수는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용존산소가 풍부하니까 호기성 미생물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고, 심층수는 깊은 곳에서 공기와 거의 접하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기성 유기물 분해가 주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냥 지하수에서 유기물 분해의 주된 작용은 현기성 유기물 분해다. 그럼 맞다고 해야 되나요? 틀리다고 해야 되나?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고 지하수다 하면 심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층수일 경우에는 천층수라는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수의 기본적인 특징 하게 되면 심층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하수는 약산성이다. 맞다 틀렸다? 맞아요. 왜? 심층수의 특징으로 한다 그랬죠. 천층수는 pH 약산성 아닙니다. 하지만 심층수는요, pH가 약 5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6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6 정도의 약산성이에요. 왜 그럴까? 공기가 거의 없어요. 공기가 거의 없는 데다가 현기성 유기물 분해 일어나면 유기물 분해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CO2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메탄. 그래서 현기성 분해에서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가스가 메탄이라고 합니다만 CO2는 나와요. 그럼 CO2가 나오면 아까 뭐라고? 탄산가스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약산성이 된다. 또 하나, 현기성 유기물 분해에 있었을 때 중간 생산물이 뭐죠? 유기산이에요. 유기산이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 분해됐다면 탄산가스에 의해서, 그리고 분해되는 과정 중이라면 유기산에 의해서
지하수는 약산성을 이루고 있다. 자, 약산성을 있으면 우리 이제 미리 땡겨서 얘기합니다만 물이 산성을 이루고 있으면 무슨 성질을 가진다? 구식성을 가진다. 그러면 토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토양은 무기 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럼 무기 물질들이 약산성이니까 잘 녹아 들어가요. 잘 녹아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뭐 무기염이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토양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석회암층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녹아 들어가면 뭐가 높아요? 경도가 높아요. 약산성에 무기염을 많이 녹여 들어가서 그 경도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표수와는 좀 아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지하수 나중에 토양에서 지하수를 하게 되면 토양에 많이 있는 성분이 녹아 들어가서 클랑크 지수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토양에 제일 많이 있는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OCR팩하나큼한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인데 자 여기에 있었을 때에 이 녹아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퍼 칼슘으로 하게 되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와 비교를 하게 되면 해수는 해수 성분이 많은 것을 주된 성분 7가지를 정리한 홀리라는 사람이 정리했죠. 그게 바로 홀리7이에요. 그래서 홀리7은 해수에 들어가 있는 주된 성분 7가지를 성분을 얘기했는데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이용되죠.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 해수 염분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염분은 농도가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해수 이제 뭡니까? 해수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해, 남해, 서해 각각 지역별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온도와 해수의 온도와 염분 농도가 다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해수 염분 농도는 각각 지역별로 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농도가 높고 그다음에 담수랑 섞이는 곳은 농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염분 농도는 각각 다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염분 농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염분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그 성분들은 거의 일정하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홀리7을 따르는데 여기는 뭐죠? 바로 홀리7은 염, 나, 황, 마, 카, 크, 탄입니다. HCO3. 뭐 탄이라고 하니까 그냥 CO3 마이너를 해도 돼요. CO3 E 마이너. 그래서 염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트륨, 황산염, 마그네슘, 칼슘, 칼륨, 탄산염 순인데 염나, 황마, 카크탄 저는 이렇게 외우고요. OCR팩, 카나, 크마, 클라크 지수. 그다음에 홀리7은 염나, 황마, 카크탄 그냥 입에 그냥 계속 외워요. 그래서 입에 익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통과할 때는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많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흘러서 바다에 모이게 되면 바다에는 계속 증발되기 때문에 염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염분이 계속 농도가 높은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때는 보게 되면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비교할 때 경도가 차이가 나고 pH가 차이가 났는데 지하수와 해수를 비교를 하니까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해수는요 pH가 어느 정도냐면 약 8.2 정도의 약알칼리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쭉 우리가 한번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증류수는 거의 깨끗했어요. 천수는 깨끗했는데 지표에 내려오자마자 유기물이 오염됩니다. 자, 유기물이 오염이 되면 유기물은 분해하죠. 분해가 되면 유기산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또 이제 각종 다 분해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해가 될 때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은 H2O와 CO2밖에 안 생겨요. 그렇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게 되면 이게 나트륨이나 황이나 칼슘이나 이제 칼륨 같은 것을 미량 무기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분해되면서 뭐가 있냐면 중탄산 나트륨, 탄산 마그네슘 또는 요소 요산 같은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탄산 암모늄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지하수에 있었을 때는 이게 현기성 유기물 분해니까 산성으로 넘어가고 이 지표수랑 지하수가 다 모여서 나중에 해양으로 흘러갈 때는 유기물이 분해되다가 이 중간에는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스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전부 다 모여서 물에 모였을 때는 여기에서 농축이 되게 되는데 다 분해됐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과 이산화탄소는 날아가고 없을 수 있으나 그다음에 앞서서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해서 나오는 탄산염이나 이런 무기염들은 다 모이게 되는데 이때에 뭐죠? 탄산염, 중탄산염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다 모이게 되니까 해수는 다른 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기는 약산성, 중성, 약산성인데 해수만 약알칼리성이에요. 각종 염류가 모여있고 이 유기물들이 분해돼서 점차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모여서 농축되는데 다 분해해서 나온 것들 중에 특히 중탄산염, 탄산염 이러한 무기염들이 많기 때문에 해수는 약알칼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 순서를 따라가도 돼요. 자, 그럼 유기물의 분해 순서를 따라가서 우리가 안 봐도 이제는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유기물의 분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질소의 순환 했었죠. 질소의 순환 할 때 유기성 질소에서 알부노이드성 질소를 따지고 그다음 암모니아성 질소까지 유기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지표수는 유기물이 막 들어와서 막 분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이게 약 한 60에서 70%를 차지한다면 이제 질산성 질소죠. 질산성 질소는 이제 많아봐야 30%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유기물이 다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유기성 질소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는 무조건 산화되죠. 공기에 노출되면. 그럼 질산성 질소가 돼요. 여기에서 유기성 질소랑 암모니아성 질소가 계속 분해돼서 산화되면 나중에 전부 질산성 질소가 돼요. 해수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해수는 질산성 질소가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암모니아나 또는 유기성 질소죠. 왜 0%가 아닐까요? 수생 생태계가 존재하거든요. 수생 생태계에서 유기물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기물이 탁 천수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표수에서 유기물이 오염이 됐고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성 질소나 유기성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빨리 분해된 애들이 질산성 질소를 차지했다면 이제 점점 모여서 다 분해돼가지고 모여있는 최종 종착지인 바다에 가면 다 분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유기물에 분해되는 과정들을 쭉 추적해보면 각각의 물의 특징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지표수는 수질 및 수량 변동이 아주 크다. 지표는 대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 변화에 바로 노출돼서 영향을 받는데 지하수는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가 우물물 생각해 보세요. 우물물은 여름철엔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다는 이유가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의 우물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8도씨를 일정을 해요, 거의. 그래서 8도씨를 일정하니까 여름철에는 다른 바깥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주위 온도가 40도인데 물은 30도 가까이 올라가죠. 그런데 8도씨예요. 엄청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요? 영하 10도로 내려가요, 우리나라는. 그럼 대부분 얼거나 아주 차가운 영하의 0도에 가까운 차가운 물이 흐르는데 8도씨 물은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지하수는요, 경도가 높다라는 것 외에도 수질과 지금은 좀 변화하긴 했습니다. 워낙에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근데 수질과 수량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과 수량, 수온이 일정하다. 자, 어디 기준? 심층수 기준. 천층수 아닙니다. 심층수 기준으로서 이러한 수질, 수량, 수온이 일정하고 지표수는 그 변동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해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의 종착역이다 보니까 모인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유기물이 다 분해되었을 때의 특징, 그 다음에 그것이 분해되었을 때 나온 염류, 이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상태가 해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도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빠뜨린 것들, 우리가 지금 유기물의 분해고 물이 흐르는 흐름에 따라서 특징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이제 마지막 좀
빼먹은 그러한 일부분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 지표수는 거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심층수, 천층수에 포커스를 맞췄죠. 근데 가끔 복류수,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만 복류수와 용천수가 나와요. 자, 복류수, 하천에 있었을 때 복류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딱 흙이고, 그래서 이 안에는 물 한 방울도 안 흐른다? 아니에요. 사막에 가서 물을 찾는 법은 강을 찾아가서 강이 말랐어도 그 강을 파면 물이 있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 토양 속으로는 전부 공복이 물이 차서 흘러요. 그래서 이 차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천에 흐르고 있는 그 하천 바닥, 토양을 흐르고 있는 물을 우리가 복류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복류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지금 지하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표수에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표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수질 변동이 있기는 하나, 토양에 의해서 여가 흡착에 의해서 오염물질과 불순물이 일부 제거되기 때문에 그나 일정한 수질, 이 지표수에 비해서는 일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가뭄이 돼서 물이 이렇게 말랐다 하더라도 이 밑에 흐르고 있는 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지하수의 특징이 수량을 일정하게, 지표수에 비해서 수량의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게 지하수의 특징인데, 복류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류수를 취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으로서 취수를 많이 합니다. 집수매거법으로서 우리가 상수원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뭐가 있냐면 강변여가수가 있어요. 자, 강변여가수는 조금 복류수한 개념이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제가 강변여가수를 설명해 놓은 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극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을 해 놓은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강변여가수라는 건 바로 이렇게 강변에 있는 토양에 물을 통과시켜서 여가 흡착으로 인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물이에요. 그러면 여기 항상 하천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집수매거법으로서 펌핑을 해서 이 물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뽑아내면 강변여가수입니다. 강변에, 즉 강 주변에 있는 토양에 의해서 일단 여과한 물, 강변여가수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물이 없게 되면 강변여가수는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면, 주변에 있는 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를 통과시켜 갖고 나오면 그것도 강변여가수예요. 그래서 강변여가수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토양, 토양, 하천 주변의 토양을 통과시킨 물이라는 개념이 강하고, 복류수는 앞서 얘기했던 하천 밑에 흐르고 있는 하천 바닥에 그 공국 사이를 흐르는 물이라는 개념의 포커스가 강한데, 강변여가수든 복류수든 둘 다 우리가 상수원으로 취수할 때 쓰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수매거법입니다. 땅속에서 모아가지고 걸레 펌핑해서 뽑아내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용천수는 우리가 온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천수는 우리가 피압 대수층에서 굉장히 다른 데로 뭘 흘리지 못하고 계속 쌓여서 압력이 쌓이다 보니까 약한 지방을 뚫고 나오는 물을 용천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천수 같은 경우에 아주 심층수가 솟아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질의 성질은 심층수의 성질을 가고 있습니다. 경도도 높고요. 온도도 심층수의 그 온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온천수 뜨겁잖아요. 온도도 일정하지만 얘는 일단 나오게 되면 공기랑 접해요. 심층수는 현기성 상태로 존재를 하죠. 왜? 산소가 없으니까. 하지만 용천수는 일단 뚫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현기성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빠뜨린 게 또 하나 있네요. 지하수. 지하수는 우리가 약산성에 경도 높고 수질, 수량, 수온이 일정하며 그 다음에 현기성 유기물 분해가 주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경도가 높은 물질들은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환원 상태로 존재한다. 산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산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환원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원된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체로 용존산소가 거의 없으며 환원된 상태로 존재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해수 부분에 안 한 거 있나요? 일단 염분비 일정의 법칙해서 지하수 하면서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가
뭐 대기의 산소는 21%, 질소는 79%라고 했던 것처럼 바닷물의 염분 농도의 평균 농도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 35%입니다. 단위를 얘기할 때 퍼밀이라는 천분율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해수의 염분 농도를 나타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퍼밀로 표현하게 되는데 35%밀이 평균이에요. 천분율이고요. 얘를 퍼센테이지로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5%죠. 그렇죠? 3.5%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ppm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얼마죠? 35,000pp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단위 한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농도들을 한 번씩 환산을 해보면서 이게 35,000ppm 처음에 딱 받아들였을 때는 해수는 염분이 35,000ppm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낯설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평균 35%밀이라는 게 35,000ppm과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평균이라 그랬고요. 일반적으로는 약 33에서 38%밀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해안가로 갈수록 물의 깊이가 얇아요. 증발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해안가, 염전이 전부 바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전이 있다는 건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즉 해안가일수록 전부 연안가 주변이 염분 농도가 높아져요. 자, 그럼 염분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은 육지가 바다와 만나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인데 지구는 북반구에는 육지가 몰려 있고요. 남반구엔 거의 바다입니다. 따라서 북반구, 특히 중위도 지방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래서 북반구의 중위도 지방이 가장 염분 농도가 높아요. 해안선이 많기 때문에, 연안가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다 쪽으로 갈수록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가장 염분 농도가 낮은 쪽은 어딜까요? 담수천지인 북극해. 자, 북극은 바다인데요. 거기는 얼음 만열설로 돼 있어요. 빙하는 아까 담수라고 했어요. 담수가 끊임없이 녹아서 바닷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극해의 염분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분 농도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수에 있었을 때 요즘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면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70%로 지구 지표면을 닫고 있는 물을 이용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담수화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담수화하는 방법에 가장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증발법입니다. 증발법은 끓여가지고 우리 2차 증류수 만드는 것처럼 냉각시켜서 증류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에너지 집약적이라 하죠. 왜? 끓여서 다 증발시켰다가 냉각시키니까.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염분 농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장점은 굉장히 재현성이 좋고,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들어도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염분 농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서 증빙된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막여가법, 그 다음에 삼투압법, 그 다음에 전기투석법,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막여가법의 기본적으로 여과하는 막여가법은 뭐죠? 농도차를 이용한 감수화법이고요. 농도차가 바로 그 막여가법의 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투압은요, 농도차가 아니라 압력차예요. 삼투압이잖아요. 압력차를 이용한 정수 방법이고요. 전기투석법은 전기 영동이죠.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염분 농도 안에 있는 이온 성분들을 구분해서 정제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힘의 기작 같은 것도, 요거는 나중에 폐수 처리에 있었을 때 수처리에도 적용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법의 기본 원리라는 건 변함이 없고, 단지 이제 해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수에 담수화할 수 있는 기술에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막여가법에 제가 막여가법이라고 안 하고 울트라 필트레이션, 나노 필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한해여가, 정밀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막여가법입니다. 자, 내용이 아까서 사설을 좀 하느라고 조금 길어졌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수질 오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